휘청이는 우리 경제 맥을 짚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는 경제허준 시간입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예, 오늘 그 김혜영 앵커가 좀 개인 사정으로 제가 일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아, 예, 시작부터 김혜경이라고 하는 걸 잘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왜 그랬냐면 그거 해명을 해야 되는데 네. 오늘 계속 법인카드 얘기가 나와가지고 계속 그것만 보고 있어요. 기사를 계속 김혜경 보다가 순간 제가 일단은 김혜영 앵커께 좀 사과의 말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보다 잘 나가는 나라가 없다. 이게 IMF 경제 성장률 전망치 발표에 추경호 지금 경제부총리가 한 말이에요. 네. 한국이 내가 제일 잘 나가. 한국이 제일 잘 나가. 네. 이거가 맞는 얘기입니까? 이거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 그 발언이 나온 배경은요. 먼저 이제 IMF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거든요. 예. 그거를 보고 추경호 총리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일단은 도대체 IMF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어땠길래 그 내용부터 짚어봐야 되겠죠. 예, 주요 내용을 먼저 살펴봐 보면요. IMF는 1년에 4번 정도 경제 성장률을 이제 전망을 합니다. 4번이요? 예, 1월, 7월 이제 그러니까 전체 대상국을 해서는 4월, 10월에 하고요. 1월, 7월은 이제 주요 대상국을 합니다. 이번에 10월짜리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전망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IMF 전망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4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올해 기준으로 내년도의 전망치는 2.2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1.4, 내년은 2.2.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제 해석하는 게 문제인데 올해 1.4는 사실상 지금 제가 1년에 4번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올 7월까지 5회 연속으로 수직 하락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계속 하락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전망치를. 그러니까 올해 한국은 정말 안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할 때마다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행히 1.4 지난번 전망치하고 일단 동결. 올해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5번 연속 하락하다가 동결.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추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은 2.4로 예상했는데 이것도 지금 2.2로 0.1을 낮춘 겁니다. 원래는 전에는 그렇습니다. 7월 달에는 2.4로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10월 달에는 2.2로 낮아졌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적인 학자들이나 저 같은 평론가들은 지금도 여전히 바닥이고 내년에는 심지어 당초의 전망치보다 더 안 좋아지겠구나. 그래서 강한 반등세는 물 건너 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추경호 총리가 난데없는 해석을 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방금 말씀드린 전망치에 대해서 저나 추경호 총리나 이런 해석이 다른 걸 가지고 정치자분들께서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추경호 총리는 저런 얘기를 했느냐? 혹시 긍정과 부정을 섞어서 볼 만한 요소가 있기는 있었던 거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한 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전망치는 계속 떨어뜨리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IMF가 계속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죠. 5회 연속 하향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는 어떤가 한번 봤더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초 1.4에서 출발해가지고 0.6이나 올려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중이에요. 1.4에서 2.0이 됐는 거네요. 그러면. 이번에도 또 올렸습니다. 자, 미국도요 이번에 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국은 우리의 물가는 물가도 아니죠. 상상할 수 없는 고물가를 했었거든요. 영국도 심지어는 0.1을 올렸고요. 전쟁 중인 러시아도 0.7이나 올렸습니다. 즉 사실상 우리만 지금 계속 지하실을 파고 내려가고 있고 한국만 지금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내년 전망치도요. 이렇게 예상해야 됩니다. 원래 2.4로 예상하던 걸 2.2로 낮추면 별로 낮춘 거 아니지 않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거꾸로 시계열을 1년 전으로 돌려볼게요. 그때 2022년도에 그때 이맘때에 2023년을 예상할 때도 0.1을 낮춘 바가 있습니다. 자, 0.1을 낮췄는데 실제 2023년도 성적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4가 됐어요. 1.4가 됐죠. 그때 예상한 게 2.1에서 2.0으로 낮췄었거든요. 근데 지금 1.4입니다. 확 떨어졌네요. 그겁니다. 실제 성적표는. 맞습니다. 문제는 장기 전망은 정확할 수가 없죠. 미래 전망은요. 더군다나 현재 계속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요. 즉 미래 전망은 원래 불확실한 상황에서 추세를 봐야 되는데 안 그래도 한국 전망치가 낮은 상황에서 장기 전망치를 낮췄다는 거는요. 작년 사례 비춰봐서 작년에도 0.1을 낮췄더니 실제로는 1.4로 끝났거든요.
내년은 0.2를 낮췄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좋은 징조냐. 실제 내년 성적표는 올해 성적표만큼 안 좋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추경호 부총리는 어쨌든 올해는 1.4지만 우리 내년에는 2.2로 팍 뛰는 거 아니야? 0.8 확 뛰니까 우리 경제 반등하는 거야. 이거 지금 이런 주장이잖아요. 도대체 그럼 추경호 총리는 왜 그랬을까? 사실은 그럴 만한 숫자의 근거는 있습니다. 뭐냐? 내년도에 다른 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봤더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나라는 지금 보시면 제가 숫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전망치입니다. 일본은 1.0. 그러니까 내년도 2024년도. 영국은 0.6. 대충 이렇습니다. 러시아 1.0. 그러니까 독일 1.3. 봐라. 주요한 선진국들이 다 1점대를 겨우 마크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 2.2를 마크했다는 거는 유례 없이 내년에는 확실하게 반등한다는 거 아니냐. 주요 선진국보다 잘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죠. 왜 말이 안 되나요? 자, 저는 좀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 왜곡 수준의 허언증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어요. 자료 왜곡이요? 자, 왜냐면요. 경제 성장률은 기저 효과를 놓고 계산하는 겁니다. 즉 올해를 대비한 내년의 성장률입니다. 올해 대비 내년.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추경호 총리도 올해 우리가 최악인 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최악이죠. 바닥을 기준으로 하면은요. 조금만 올라도 분모 분수 더하기 이렇게 상승률을 계산하면 조금만 올라도 2.0이 나옵니다. 우리는. 워낙에 올해 많이 났기 때문에요. 다른 나라는요. 올해 좋았습니다. 우등생이 쉽게 말하면 95점, 90점 맞던 친구들이 10점 올리기가 어려워요. 1, 2점 올리는 것도 힘듭니다. 95점은 10점이 안 올라갑니다. 5점밖에 안 올라갑니다. 아무리 올려도. 근데 우리는 뭐 8, 90점 맞던 우등생이 50점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내년에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70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70점 겨우 올라가도 야 20점이나 올라갔다. 발전상 줄만하다 이런 얘기인데 올해 우리가 낙제점을 받았다는 걸 기저에 깔고 보면 이거 자랑할 수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도 원래 평년 수준의 1.0을 성장하다가 올해 2.0을 했거든요. 올해 지금 일본한테 한국이 추월당했다 이거 기사 엄청 나왔어요. 굉장히 수치죠. 솔직히 말하면 일본 같은 저성장 국가한테 잡힌다. 우리는 이제 뭐 오일 쇼크라든지 IMF 같은 대재난이 있을 때만 따라잡혔고요. 평소에는 진 적이 없는 나라인데 지금 재난 상황으로 잡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다시 일본이 1.0으로 복귀한다. 근데 우리는 2점대니까 일본 이기는 거 아니까 그게 아니고요. 일본은 올해도 잘했고 잘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도 또 내년에 평년치 수준의 성장을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원래 잘하던 친구가 완전히 폭삭 망했는데 그나마 내년에 조금 올려봐야 이 성장률은요. 우리의 평년치 성장률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고 우리가 원래 하던 수준에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을 보고 역대급으로 내년에 좋아질 것이다라는 해석은 왜곡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싶네요. 궁금한 게 지금 우리나라가 1점대의 성장률은 지금 확정이 됐잖아요. 사실상. 거의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예요? 대한민국은 보통은 아무리 못해도 2점대, 3점대를 찍었잖아요. 맞습니다. 2점대 후반을 아무리 못해도 마크했었고요. 우리가 이렇게 저성장으로 꼽힌 것은요. 지금 뭐 전쟁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때 오일 쇼크 때 한번 있었고요. 글로벌 위기 때 한번 있었고요. IMF 때 있었고요. IMF. 이런 그 정말로 재난 수준일 때만 평균 성장률을 우리의 잠재 성장률 밑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런 재난이 없는 평시에 세계 평균보다도 낮고 우리나라의 원래 연평균 성장률 평균치보다도 낮고 잠재 성장률이라는 거는요. 그냥 내버려 두면 가는 성장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내버려 두면 가는 성장률보다도 밑으로 가는 언더퍼폼하는 게 유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무슨 재난을 겪었습니까? 환란을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현재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경제 재난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 된다. 근데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점대를 2해 연속 기록한 적이 대한민국 역사에 한 번도 없었다면서요. 내년에 1점대를 만에 하나 기록을 하면은 역사 이래 처음인 건가요? 단군 이래 처음인 거죠. 건국 이래 처음이고요. 근데 왜냐면요. 방금 IMF 전망이요. 다른 전망치 각종 국가기관이나 대외 신인도 있는 기관에서 낸 전망치보다 사실은 0.2에서 0.1 정도 높게 잡아 있어요. 근데 IMF 전망치가 2.0이거든요. 내년에. 이거 1점대 마크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렇네. 올해도 작년에 예측한 것보다 0.8 정도 떨어졌, 0.6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IMF 전망치가 맞다 손 치더라도요. 지금부터 2.0을 달성하려면요. 급격한 U자 반등이나 V자 반등을 통해서 계속 한 번도 쉬지 않고 우상향해야 됩니다. 지금부터요. 내년부터가 아니라요. 지금부터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수치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뭐 상황이 예.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네. 자 일단은 다음 거로 넘어가고 부족한 거는 유튜브에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사실상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이게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에 네.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좀 궁금해하시니다. 네. 좀 말씀을 설명해 주시죠. 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예. 이 전쟁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세 가지 축으로 한번 보시면은 좀 보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유가죠. 예. 유가 상승 우리에게는 물가의 직격탄이고요. 또 오일 쇼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겨울 예. 앞두고 우리한테는 국가 생존이 직결됩니다. 우리가 지금 중동산 원유가 67% 비중을 갖고 있어요. 예. 생전에 우리나라의 이 지정학적 위기가 우리나라 국가 생존에 직결탄을 미치죠. 예. 자, 그런데 지금 국제 유가가 전쟁 이후에 6%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기동 경제평론가님 모시고 저 경제 전망 좀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초짜라서 좀 끝나는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우리 평론가님도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막 다다다다 나오셨는데 좀 차분하게 알겠습니다.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죠. 이거 유가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 미치는지 다시 한번 좀 차분하게 그러니까 설명 주시죠. 이 전쟁 자체를 좀 크게 보면요, 우리 경제의 3축으로 보셔야 된다. 세 가지 포인트가 축. 있다. 첫째는 당연히 유가다. 그런데 우리는 유가가 특히 중동산의 비중이 70%이기 때문에 중동에서 생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른 나라보다도 더 크게 다가온다. 예를 들어서 이란이 참전한다든지 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거기 봉쇄해 버린다. 그건 뭐 우리한테 오는 유가가 기름이 거기서 그냥 바로 막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국제 유가 시장에서는 전쟁 이후에 아직 본격적으로 확정이 됐다거나 하는 안 좋은 소스가 아직은 덜 나온 편인데도 불구하고 60%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심지어는 150불 이상으로 뚜껑을 열어야 된다, 캡을 열어야 된다는 보고서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가가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공급망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산업 기반이 없으니까 제끼더라도 이스라엘도 뭐 별거 없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우리하고 거래선에 있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90% 이상 의존하는 품목이 8개 이상 현재 확인이 됐고요. 그래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소재에 해당하는 브롬이라는 소재가 있고요. 그건 거의 99% 정도. 통계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그 정도고요. 90% 이상 잡혀 있는 게 드론, 그다음에 그 첨단 레이더. 사실 이스라엘이 뭐 방어망이 세다 보니까 그런 쪽에 이번에 기술이 셉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품 관련해서는 거의 독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반도체 시설이 조금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 공장도 좀 있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뭐 어떤 조업이 중단이라든지 타격을 받으면 뭐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이 안 좋아지는 거니까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요. 결국 그 회사가 납품되는 반도체 안에 우리의 D램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급망 관련해서도 우리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으니까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 축은 금융 불안인데 이스라엘이 상당히 신용등급은 높은 편인데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장기화될 경우에 무조건 이스라엘의 신용등급을 낮추겠다고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그 발표 이후에 이스라엘의 CDS 프리미엄이 급격히 올라갔거든요. 국가부도 위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이게 그럼 우리하고 상관없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에 국제적으로 CDS 프리미엄이 높아가면은요, 연관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가 해서 불안이 확산돼 가지고요, 동시에 올라가는 밴딩 효과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축 유가, 공급망, 그다음에 국가 부도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국가 부도 위험으로 이어지는 CDS 프리미엄이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안 심리, 이렇게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그 비중이 한 67%. 그래서 작년보다 한 5% 포인트 가까이 올랐다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딱 막혀버리면은 진짜 난리 나겠네요. 그때는. 그거는 뭐 우리 국가 입장에서는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치명적이죠. 더군다나 물가에 지금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물가를 우리가 겨우겨우 버텨가고 있는데요. 치명적이죠. 그렇군요. 이란이 참전 안 하고 좀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거 좀 질문 드릴게요.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된 키워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불법 공매도. 역대급의 불법 공매도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고요. 맞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2곳으로 현재 지금 금융당국이 적발을 했고, 처음에는 이제 제가 실명을 딴 데서는 얘기 안 했는데 뭐 실명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액은 한 560억 정도인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단발적으로 뭐 공매도 위법 사례가 좀 나온 것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회계 시스템 미비입니다, 뭐 실수였습니다라고 해서
과실 정도로 좀 주장해 볼 법한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가장 악질적이고 고의적인 예. 그런 사건이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면요. 수법을 좀 말씀드려보면 예. 한 회사는 이제 BNP 파리바 홍콩 지점인데요. 여기에서는 작년 2021년 재작년이죠.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무려 101개 종목에 대해서 40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했는데 아마 여기 101개 종목 안에서 주요한 종목들로 뽑자면 예를 들면 카카오 같은 종목이 있거든요. 카카오요? 카카오 얘기하다 보면 지금 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뚜껑 열리실 거예요. 지금 고점 대비 지금 뭐 말할 수 없는 폭락 장세라서 엄청 많이 빠졌죠. 예, 40% 예, 뭐 물려있는 분들이 많은데 내 주식이 지금 이것 때문이야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BNP 파리바의 수법은 이거였어요. 한 부서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옆에 있는 부서가 빌려줘라. 그래서 빌려준 걸로 치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한 부서가 100개를 가지고 있다고 쳐볼게요. 옆에 있는 부서가 50조만 빌려줘. 그럼 빌려준 걸로 쳤는데 사실 안 빌려준 거죠. 그래서 옆 부서는 빌려받은 걸로 치고 그래서 갑자기 양쪽 다 매도를 내면은 150조가 매도가 나간 거예요. 허수 물량이 나간 거죠. 근데 이거는요. 저도 금융회사 출신이지만 하루면 잡힙니다. 더하기 빼기 맞추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수개월에 걸쳐서 400억 상당의 매도를 계속 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금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다른 회사는 HSBC인데요. 여기도 이제 재작년 8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약 9개 종목에 대해서 160억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했는데 여기도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있는 고객사가 곧 매도 주문을 낼 거라고 예약 주문을 잡은 걸 예약 상태에 있는 걸 자기네들이 착각하고 실주문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실제 주문을 냈다. 착각을 했다. 와, 이것도 4개월 동안. 예, 이건 뭐 160억 원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런 수법은 과실 또는 뭐 시스템 미비로 말할 수준이 아니고요. 금융기관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에 벌어졌다. 완전히 고의 악질적 상황이다라고 해서 시장에 충격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HSBC 굉장히 유명한 거대 은행이고 그럼요. 뭐 BNP 파리바도 굉장히 유명한 투자 은행이잖아요. 아니 이런 데서 한국에서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먹으려고 한다라는 게 약간 좀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입니다. 제도가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한국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과징금을 역대급으로 앞으로 부과를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결국에는 제도의 미비 아니겠어요? 얼마나 한국 시장이 우수였으면 이런 일을 벌였겠는가라고 했는데 사실 의미 있는 기사가 또 하나 나왔는데요. 안 그래도 제도 개선에 대해서 개미들이 목말라 했는데 지금 국회에 국민청원이 올라갔는데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5만 명을 순식간에 돌파해가지고 청원이 성립이 됐습니다. 청원이 성립이 되면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국회에서 안건을 일단 다뤄야 됩니다. 즉 공개 테이블에 적어도 안건으로 이제 올라는 갔다. 밖에서 제도권 밖에서 개미들의 이제 울부짖음이 제도권 밖이 아니라 적어도 국회 테이블에는 올라가게 됐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제 주로 지금 어떤 제도가 미비됐고 요구 사항이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관과 외국인들의 놀이터다. 여기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공매도라는 무기를 들고 싸우는데 나는 조금 아재꼬창이 들고 싸우는 저긴 대포 들고 싸우는 거 아니냐. 무기 평등이 안 맞다. 이게 핵심인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입할 때 담보 비율이 높고요. 그리고 상환 기일도 정해져 있는데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외국인이나 기관들은요. 담보 비율도 낮아요. 심지어는 거의 뭐 이자 조금밖에만 내면 그냥 거의 빌릴 수 있는 수준이고요. 상환 기일이 사실상 무제한입니다. 그러니까 빌려서 매도를 치고 다시 살 때 떨어지는 가격까지 기다렸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상 무제한이 가능하고요. 또 실시간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위반하는 불법 공매도를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는 시스템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미비하다. 이런 거를 좀 제도적으로 이참에 바꿔달라라는 게 청원의 핵심인데 이것은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데 이번에 개선이 됐으면 하는 게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요구 사항인데 제가 이제 평론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도 성과를 내기에는 아직은 속단하기 어렵다. 왜냐면요. 나오는 뉘앙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 청원을 이제 처리하는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멘트를 해요. 뭐 외국 자금이 한 번에 나가면은 결국 개인들도 손해 보는 거 아니냐. 법으로 하기보다는 좀 정책으로 푸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한 발 빼는 뉘앙스가 좀 잡혔고요. 금융위원장도 외국인 투자가 높은데 사실상 정부가 대책을 내는 건 쉽지 않다. 이런 식의 발언하는 걸로 봐서 우리 개미들이 원하는 만큼의 제도 개선이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공매도를 뭐 막을 수는 없어도 공매도를 규제를 조금 더 엄격하게 하거나 개인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이를테면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 이런 거는 이게 외국 자본 빠져나가는 거랑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무 상관이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기울어진 운동을 평평하게 만들자는 거고요. 심지어는 방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도를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는 건 현재 있는 제도도 안 지킨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다가 문제인데 제도도 방금 앵커님 말씀처럼 아니 그거 바꾸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넘어섰을 때 불법을 했을 때 처벌 규정이 세면은 또 한국 시장을 무시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처벌 규정도 약하고 과징금 때리는 것도 약하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거기 예를 들면 그 불법 관련해서 얻은 이득을 그냥 뭐 몇 배씩 물세 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징벌적.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400 몇십억 불법 공매도 해가지고 그 차익을 통해서 얼마나 벌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역대급 최고 과징금을 해봐야 뭐 10매덕, 20매덕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습게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국회가 좀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전문가 90%가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을 했는데. 지금 우리 동결해도 되나요? 지금 미국하고 금리 차이 너무 벌어져가지고 지금 난리 외국 막 자본, 그러니까 달러 다 빠져나가고 지금 환율 오르고 지금 외국 뭐죠? 환기금 지금 다 지금 감소하고 있고 지금 난리던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참 걱정입니다. 근데 내일입니다. 내일 우리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금리 결정을 하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전망하는 전망치는 뭐 사실상 90%인데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융협회가 조사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은행에서도 다 펀드 매니저한테 조사를 다 합니다. 그럼 90% 이상이 동결을 예측했는데 그냥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결. 시장에서는 동결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앵커님 말씀처럼 걱정이 많죠. 상방 요인이 있고 또 동결 요인이 있는데 앵커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뭐냐면 야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 금리 차가 2%야. 역대급이거든. 처음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수치를 현재 걸어가고 있는 중인데 이거 미국을 상대하는 신흥국 입장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 금리 차를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갭이 너무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환 빠져나가고 어렵잖아. 응? 라는 말씀이시고요. 실제로 지금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잡히고 있고요. 앵커님 말씀처럼 외환 보유고도 많이 감소해가지고요.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달러 외환 보유고가 8위였다가 9위까지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떨어졌군요. 떨어졌죠. 그런 게 결국은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아라는 상방 요인으로 잡히는 것도 맞고요. 반면에 동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은 뭐냐면 역시 부채입니다. 가계부채. 가계부채 1,800조. 기업부채 뭐 1,800조. 그다음에 자영업부채 1,000조 해가지고 지금 한계 차주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 건드리면은 한계 상황에 부딪힌 한계 차주들 입장에서는 직격탄을 맞고 결정적으로 PF 시장을 건드려가지고 시스템 리스크까지 생기면 이거 지금 걷잡을 수 없어. 아직 위험해라는 게 사실은 중론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솔직히 샌드위치죠.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올리자니 가계부채 터져. 내리자니 동결하자니 환율 터져. 양박에서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외환 보유고가 먼저 거덜나냐 아니면 지금 가계부채로 지금 파산이 먼저냐 이런 좀 딜레마인데 정말 경제 어렵네요. 좀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시동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